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것도 이해가 가지만 약간의 세금 지식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본인의 자산 운영이나 아니면 여유자금, 거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권유하는 건 뭐냐면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지방에서 실거주 목적일 때는 이런 대책을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내가 주택이 샀을 때 어떤 대책이나 혜택들이 받고 나서 사시는 게 더 좋잖아요.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세무사님, 부동산 세금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그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2023년 부동산 세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주택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 거의 80%는 사실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취득, 보유, 처분 세 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취득할 때랑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다음에 팔 때. 근데 처분에 원래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상속세랑 증여세도 결국 처분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돌아가셔서 무상 이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양도소득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지금 원래 개정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1일 날 보도자료를 행안부에서 사실 썼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기업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언론 보도자료에 느낌표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완화를 하겠다라고 느낌표를 강하게 헤드라인에 쓰셨어요. 그래서 이건 되겠구나. 근데 결국은 행안부가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입법기관이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입법기관이 이제 또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야가 원만한 합의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여소야대의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를 어떻게 줄이려고 했냐면 그 매매 취득세를 중과를 거의 다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이제 원래는 1%에서 3%가 일반 취득세율인데 8%로 네. 그다음 3주택이랑 4주택 법인은 12%.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 그다음 뭐 4주택은 이제 12%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과세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절반씩 없애겠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일반세율 적용하겠다. 그러게 보도자료 나왔었고 증여취득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여자가 2주택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면 시가 표준액 3억 원인데 그 기준 시가 그거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면은 증여취득세가 12%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 정도인데 엄청 껑충 뛰는 거죠. 사실 3배 이상 뛰는 거니까. 부담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3주택 이상인 사람만 그러니까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세 도입하고 그 증여취득세도 6%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2월에 원래는 통과가 됐어요. 보도자료에도 2월 입법국회 때 좀 어떻게든 말을 해보겠다 라고 한 건데 통과가 결국은 안 됐죠. 지금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부담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보도자료에 사실 뭐라고 나왔었냐면 12월 2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사실은 주택을 더 취득하신 분도 있었어요. 결국은 시장 약간 활성화 목적이거든요. 취득세를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처음으로 지금 나는 중과세 내지만 어차피 세법 바뀌면 줄어든 부분만큼 나는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언젠간 되면은 또 돌려받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소급의 적용을 며칠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두려워서 그 보도자료 나왔을 때 조심하셔라. 확실한 게 아니다. 확실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더 뼈저하게 느꼈냐면 이미 종합부동산세 22년도 거를 원만하게 합의 못 보고 다툰 다음에 결국은 조정해가지고 끝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금 취득세도 잘 조정이 되면은 될 수가 있는데 원한대로 안 갈 확률도 높아요. 절반은 안 되겠다. 그래도 75%는 내라. 소급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끼신 분들이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확정되고 좀 움직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확정이 이미 된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취득세가 본인은 지금 8%를 내야 되는데 1%만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취득세가 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인데 1천만 원만 준비하셨다 그러면 7천만 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거래하신 분들 알 거예요. 거래한 날 바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불안하니까 내 걸로 소유권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취득세가 갭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럴 줄 몰랐는데. 거기다 고금리에다. 예. 당황스럽잖아요. 그날 등기 쳐야 되는데 법무사님한테 그 돈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법무사님한테 들으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만 보면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통과된 것 마냥 느껴지니까
거기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염려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라 제발. 취득세가 메인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우선은 부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23년도에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기본 공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본 6억에서 9억 원으로 높여줬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11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으로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도 말을 했죠. 2020년도의 가격으로 회귀를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그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격을 확 낮춰주겠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낮아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고민이 있는 건 그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3주택 이상자는 아직까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화가 돼서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올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6월 1일 전에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을 딱 지켜버리니까 그 전에 알아보셔야죠. 그래서 뭐 증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어쨌든 주택수 좀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봐라. 그리고 7월에 좀 기다려 보시라. 왜냐면은 7월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완화 정책을 또 정부에서 똑같이 낼 거니까. 이제 작년에 다 통과 안 됐으니까 이번에 또 하나 또 내서 또 한번 이제 여야랑 또 대화를 나눠 보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이 좀 복잡해요, 사실은. 양도소득세는 이제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중과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기간 2년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를 하게 되면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적용 안 받아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다 사라졌잖아요, 사실. 네,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중과세의 부담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일 양도소득세도 뭐 1년 미만에 팔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였는데 이것도 완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직 통과 안 됐어요.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참고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일정한 지역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그런데 이 세금 자체는 아직은 안 줄어들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세제 개편안에 나와서 24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과된 게 뭐가 있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종전주택이 있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 사고 그다음에 이거를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근데 이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주택 시장이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2년 이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전부 다 3년으로 늘려줬어요. 1년 늦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종전주택이 있고 세주택 있잖아요. 이 주택이 아니라 이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일 때도 다양한 비과세 케이스가 나와요. 똑같이. 근데 그것들도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막 이랬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이 다 3년으로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됐다고 그러면 물건 다시 회수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만약에요, 세무사님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고 하시면 돈은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3주택, 4주택 가시겠어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 와,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책이 좀 더 풀리고 나서. 풀리고 나서.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앞으로 좀 말씀드릴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주택 가격이 많이 빠졌고 부동산 뉴스는 물론 이제 이게 시류가 있지만 불안감을 약간씩은 좀 조장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의 위치를 좀 제대로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철학이 없으면 사실 맨날 휘둘리면서 남용만 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은 완전 양극화랑 개별화가 스타트 된 거라고 저는 비춰지거든요, 사실은. 오시는 고객님들의 데이터를 봐도 좀 그렇고 느껴지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전국의 이제 미분양 자체가 6만 2천 호가 위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7만 5천. 7만 5천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작년 11월부터 한 달에 10,000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미분양에 대한 대책들이 뭐가 있었는지 다양한 것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출이 됐든 공급이 됐든 뭐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할 세금이 됐든 다양한 이 정책들을 좀 찾아보시고 나에게 어떤 대책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좀 진입을 하겠다. 그런 기준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준점이 지금 아직 그 관련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그걸 약간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권이랑 사실 문재인 정권이랑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가 그래서 규제 정책들이 완전 결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이 사실 좀 많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패턴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약간 이제 여담이지만 이거는
저는 절대 주택을 법인으로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 개인하고 법인이 똑같이 중과세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도 막 중과세를 막 때려 맞았거든요. 주택을 사고 팔면은.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인만 중과세 때리고 법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인은 괜찮네? 법인은 와 간 거예요. 그러다가 법인에다가 아주 큰 제재를 박았죠. 10몇 프로 내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도 뭐 12% 알겠어. 괜찮아. 근데 뭐가 셌냐면 종부세가 너무 셌어요. 왜냐면 법인은 기본 공제를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본 공제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율 자체가 단일 세율로 6% 아주 크게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에 법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가 몇 천만 원이 기본이에요. 개인일 때는 안 나와도 되는 금액이 법인일 때 뭐 3천만 원 이런 식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버틸 수 있으시면 왜냐하면 종부세 내더라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잘 엑시트 하셨으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엑시트라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판단인데 만약에 못 하셨다 그러면 종부세만 몇 년간 크게 내실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도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하나도 완화된 게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법인으로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종부세는 계속 이 부담이 커질 거다. 물론 최근에 세율이 바뀌어서 조금 낮아졌어요. 뭐 2.7%, 5%뭐 이 정도로 낮아졌는데 그나마 부담 완화된 게 그 정도거든요. 근데 개인은 뭐 0. 아주 낮은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통 이제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를 해서 10%만 세금 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있고 본인 거는 이제 비과세 세팅 끝났으니까 더 이상 늘리면 중과세율이 되니까 이제 법인으로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할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간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었던 거라고 봐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미분양 대책이 똑같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정권에서 투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명박 정권 때 비슷해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글로벌 경제위기 터진 다음에 미분양이 16만 5천 원이었어요. 제 기억에 뉴스에서 16만 5천 원이었고 16만 5천 원이면 그때야 뭐 제가 어렸을 때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감인지 알잖아요. 16만 5천 원이면 엄청 크다라는 걸. 그때도 막 마찬가지로 뭐 건설사 뭐 무너지네, PF 터지네, 제2의 IMF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세금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취득세 감면. 그래서 취득세 감면 이미 생겼어요. 생애 최초 주택을 하면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 감면의 액수가 2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안 사면 이 감면을 더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액 기준이나 면적 기준도 더 넓혀줄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세법은 결국은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정책 방향이 미분양 없애고 약간 경기 활성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취득세 그 감면이나 이런 것들도 더 늘릴 거다. 첫 번째가 취득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세가 그 08년도부터 1년 단위로 하나씩 나와요. 거의. 촘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 딱 풀고 시장 반응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딱 풀고 시장 반응 보고 부족하네? 연장할까? 막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08년도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대부분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딱 해줘요. 그 기간에 주택을 사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근데 다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때는 뭐였냐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있었기 때문에 08년도에는 주택을 사면 중과세율 빼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게. 이 정도였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미적지근하죠. 왜냐면 이제 이미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져서 막 휘청휘청 하는데 그 정도 혜택이 나죽게 생겼는데 그 정도 갖고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 지금에 말한 조정대상 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과세 적용된 지역이 거의 다 풀렸어요. 강남 3구 빼고. 그러니까 어차피 중과세를 안 받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혜택이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09년도부터 약간은 시작을 해요. 이제 약간 좀 더 센 거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였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주택을 구입을 하면 근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야 돼요. 딱 제재가 딱 미분양 주택. 그러면 5년간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을 하면 60% 감면. 이게 나왔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1년 연장. 그리고 하나 추가. 뭐였냐면 그때부터 이제 분양가를 낮춰줬거든요. 분양가를 이제 건설사가 할인하기 시작했는데 할인한 건설 그 분양 할인율에 맞춰서 감면율도 똑같이 추가로 적용해주겠다. 그런 거 생기다가 한 11년쯤에는 뭐가 생겼냐면 이게 되게 다
기억이 다 나세요? 아, 예.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제 이걸 업이니까 그냥 애웠어요. 약간. 어. 11년도쯤에는 그게 생겼어요. 중공후 미분양이 나와요. 이제는 음. 비분양이 아니라 이제 미분양이 중공이 돼버린 빈집이야. 거예요. 예. 어. 빈집이 떠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부가 벌써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서 임대 돌릴게. 네. 예, 그 얘기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되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1월 3일 대책이 되게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선물 보따리가 나온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중공후 미분양을 사고 이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임대주택이 5년이었거든요. 5년짜리 임대주택을 돌리면 추후에 팔 때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100%. 그리고 이런 혜택들을 할 때 항상 전제적으로 까는 게 뭐냐면 주택수에서 빼줘요. 다른 주택을 뺄 때. 야. 그러니까 이런 혜택 주택이 99채 있고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얘 팔 때 얘는 비과세가 가능해요. 왜냐면 주택수가 카운팅이 0이 되니까. 예. 그것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도 1년 연장 이러다가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약간 계속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렇구나. 근데 사실 세금 정책으로만 모든 게 부양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세금 약간 서브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상승기 때 딱 들었으면 그 엄청난 세금 혜택 같은데 네, 이게 맞아요. 분위기가 꺾이면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상승세 초기 진입하는 이 대책이 이때 나와요. 13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13년 4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이때 미분양 주택만 하진 않았어요.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신규 주택,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파는 사람의 주택을 샀을 때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거든요. 이건 지역도 없어요. 이 주택을 사면은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적도장이라 그랬어요. 그 취득을 하면 도장을 꽝 찍어주고 조세특례 99조 2 적용 이걸 적어주거든요. 그 시군구청에서 취득 그 등록할 때 이걸 갖고 가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인데 그때 그거를 제가 아시는 분은 뭐 거의 뭐 10채까지 사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 네. 왜냐면 그때 가격이 제가 기억나는 그래프는 거의 하방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그분은 5년 지나면 18년도잖아요. 이제 자산 가격이 막 정말 이제 올라간다 하는 약간 초창기 부분이잖아요. 16년도부터 약간 올라갔으니까. 그분이 21년도에 팔았어도 결국은 5년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니까. 3년치만 내면 되는 네, 거죠. 그 정도만 내면 돼요. 와, 그래도 엄청나네요. 네. 거기다 주택수도 빼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책이 나왔을 때도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과거의 정책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08년도에 샀으면 5년 지나면 13년이면 오히려 죽 썼는데 왜냐면 양도소득세라는 건 내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는데 무슨 양도소득세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3년에 사신 분들의 5년 후는 또 다르거든요. 그림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좀 느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지금 막 이 정도 하방 쳤으면 이제 진짜 저점 왔다. 그리고 약간 다시 올라가는 거래들이 생기니까 이제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미국에서 FOMC 지금 금리 유지한다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금리의 영향에 크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최근에는 그 요소가 비중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리고 그게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부동산에도 도미노로 오니까 왜냐면 건설사가 힘들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듯이 그러면은 계속 FOMC에서 금리 유지한다 그러면 아닌데 그러면 한 번 더 이게 휘청하겠는데 오히려 지금은 데드캣 아닌가? 이를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미래를 어떻게 누가 예측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부에서는 이게 그럼 과거에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연마다 쏟아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혹시 기재부 분들이 보시면 이제 참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대책들 나왔었던 게 두세 개가 묶여서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되게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방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세금 쪽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세금 완화가 이렇게 빨리 풀릴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예. 조정대상 지역도 저는 원래는 2월에 좀 풀어주고 6월에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한 9월에 풀어주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에 한 번에 다 풀어버렸잖아요. 저 좀 놀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그 말했던 08년부터 15년도의 대책들이 몇 개가 섞여가지고 한 번에 선물 보따리처럼 툭 하고 던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 그럼 세무사님의 철학을 여쭙고 싶은데
앞으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어마어마한 혜택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재현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7월을 한번 지켜봐라. 네. 재현될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미분양 주택이 62,000호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75,000호 늘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더 늘어날 거고. 뭐 10만까지도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연내 10만, 9만, 10만. 네. 그래서 정부가 몇만 넘어가면 이제 꺼내자라고 할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에는. 근데 그게 8만 원인지 9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7월이면 지금 달마다 그냥 만씩 쌓인다 그러면 사실은 7월쯤이면 10만 호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네요. 벌써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매년 7월에는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 넣을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하나는 넣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방 미분양을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책들이 나왔을 때 그게 무조건 확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확정되려면 또 여야가 이 대화가 잘 나눠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2월 넘어가서 확정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24년도에 그때 구매 포인트를 만약에 잡는다면.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약간은 그거는 본인의 철학이 맞다라고 하면 그래 들어가셔라. 근데 제가 권유하는 건 뭐냐면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지방에서 실거주 목적일 때는 이런 대책을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내가 주택이 샀을 때 어떤 대책이나 혜택들이 받고 나서 사시는 게 더 좋잖아요.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도 듣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전 지방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제 시장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이게 대구냐, 왜냐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지금 미분양이 엄청 낮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뭐 몇만 호가 있으니까. 아니, 서울하고 수도권 여기는 청약도 지금 어제도 보면 뭐 영등포장이 몇백 대 1이고. 맞아요. 둔촌도 완판됐다고 그러고. 이게 과연 뭐가 맞는 건지. 맞아. 그런 것도 경쟁률. 그리고 분양사무소 사진 한 번씩 보는데, 막 줄 서가지고 아직도 엄청 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와, 이게, 진짜 본인이 이게 제대로 기준을 못 잡으면 엄청 휘둘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과연 그 말씀해주신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과연 재현될까? 오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네. 7월에 저는 약간은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처음에 나올 때는 서울 경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은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 관련법에 따른 수도권인데 거긴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만. 지방은 좀 심각하다. 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좀 제발 사주세요. 정도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데는 한번 또 진짜 생각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방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사실 서울에서는 다 즉각적으로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세무사님 스타일로는 1주택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그 주택을 늘려가실 때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완전 세금 적색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과세는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을 때나 유의미하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났어요. 근데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이것저것 빼니까 사실상 세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비과세랑 세금 이거로 별로 차이 안 나는데도 비과세를 나는 어떻게든 받아야 돼, 아득바득. 그러면서 매도 가격을 낮추세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결국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차라리 내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정도 계산해가지고 그냥 포기해. 버텨서 자산가치 더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죠. 네. 그때 이 감면주택이 제가 말씀드린 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과세는 아예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제로인 거고, 감면은 적당한 그 감면의 액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100%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과세를 포기하더라도 5년간 어차피 내 주택은 근데 감면이잖아, 이 혜택 때문에. 그러면 버티자. 왜냐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 다음에 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이게 어쨌든 거래 비용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다보다는 진짜 그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중과세가 많이 사라졌을 때는 저는 주택수가 만약에 본인이 정말 투자를 잘 하신다 그러면 주택수는 늘려도 무난하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우선 중과 완화되고. 되고. 그래도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 근데 제가 봤을 때 3주택부터는 무조건 중과세가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 거래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세금을 절세하는 중요 팁에서 사건 완료 후에 세무사를 찾으면 늦다. 네. 계약서 쓰기 전에 세금 상담부터 해라.
근데 이게 취득 단계도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취득도 이거 부동산.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 네, 자산가분들 사실 계약서 쓸 때부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양도를 많이 생각할 때 네. 일 다 저질러 놓고 양도하기 전에 그래도 네. 찾을 것 같은데 자산가 분들은 이미 자산이 많으시니까 취득 때부터 네. 생각해야 되고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도 취득 때부터 좀 생각하고 그러셔야 되나요? 취득 때부터 왜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내가 이제 주택을 하나를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로 생각한 그거예요. 부부 공동명의로 갈까? 아, 네. 그렇죠. 왜냐면 사고 나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대. 그 다음에 다시 지분을 증여해버리면 맞아요. 말이 안 그러면 또 증여취득세가 또 몇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계약서 하나 쓸 때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 텍스적으로 좀 봐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랑 나랑 같이 지분을 들어간다. 그럼 저는 그건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녀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무주택 기간을 만든 다음에 독립세대 만들어서 청약하게 만들어야죠. 아. 또 어설프게 지분 넣어버리면 자기 좀 재산 준다고 막 10% 지분 넣으신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한테는. 왜냐, 이 주택을 팔아야지 현실화가 되는데 무주택 기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취득할 때부터 좀 고민하시고, 왜냐면 내가 이 주택은 무조건 임대주택을 할 거야. 그러면 부부 간의 소득을 같이 분산시키는 게 나을 것인가, 그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배우자가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부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아예 배우자 명의로 100%를 해줄까?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 아예 전체 명의로 한 다음에 월세로 자녀, 그 배우자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소득이 계속 생기면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럼 6억 원에까지 증여를 해서 그 주택을 6억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주택을 미래에 팔 때 15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의 명의로 이제 자산 관리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림을 같이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형태는 제 윗세대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은데 남편분의 재산이 압도적이에요. 명의가 다 남편분이에요. 배우자도 같이 경제적 활동했지만 그냥 남편분을 다 모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무슨 결론이 다 다르냐? 남편분은 상속세가 막 10억 나와요. 근데 배우자는 상속세 0원. 재산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런 케이스까지 미래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분이 너무 재산이 치우쳐졌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도 돈을 벌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는 배우자 명의로 하십시오. 미래 상속세 봤을 때 너무 크다. 그러게 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번 돈이랑 배우자가 오히려 6억을 남편이 증여를 해줘가지고 한 10억짜리 산다거나. 이게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려면 그 가족의 모든 이제 재산, 그 다음에 소득, 연봉 정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취득할 때도 사실 짜는 거예요.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증여할 때도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증여계약서를 부담부 증여할 건지 순수 증여할 건지 저가 양수도 할 건지 각각의 세금은 어떻게 되고 세금의 세부담이 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양수도는 양도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파니까 자기가 세금 내고 끝나요. 근데 증여세는 수증자가 다 내기 때문에 자녀가 돈 낼 여력이 안 되면 세금을 못 내요. 그러면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파는 시츄에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펼쳐지거든요. 취득이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팔 때 계약서 쓸 때 자산가분들은 계약서 쓰기 전에 와요. 그냥 일이 전하세요. 이세무사 내가 이번에 이거 뭐 20억에 파는데 세금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특약사항 좀 알려줘. 진짜 그것부터 들어가요. 가장 최악이 뭐냐면 잔금 다 치르시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양도소득세는 고정된 세금이다. 그분들의 첫 번째 질문은 앉자마자 그거예요. 수임이 얼마예요? 세금은 어차피 자기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세금을 제가 2억을 더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 표정이 무너지세요. 왜냐하면 이게 절세 플랜을 할 수 있거든요. 양도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이게 응축돼 있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년, 10년씩 모여있던 걸 한 번에 그 차익을 내는 건데 이 세금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정된 세금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예. 도장 찍기 전에 무조건 가야 돼. 예. 왜냐하면 계약금 내고 와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안 바꿔줘 버리면 특약문구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금을 못 줄이는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매수자가 그럼 계약서 바꿔주는 대신에 나 얼마 깎아줘. 그럼 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몇천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매매가액에서 몇 프로 날라가고.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오시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긴 한데 예전에 350억짜리 건물 양도할 때 그 현장에 갔었어요. 그 정도 되면
매매계약서가 한 페이지 아니잖아요. 대표님도 뭐 아시겠지만 아유, 전 몰라요.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그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3명이서 같이 가요. 당사자끼리 해서. 그래서 대부분 매매계약서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씩 돼요. 별 특이하게 다 있어요, 진짜. 거기서 저는 세금 부분을 줄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특약 한 줄로 해서 한 5억 정도 세금 줄였거든요. 근데 거기 현장에서 355억 주세는 안 되잖아요. 350억인데 이미 거래 매매 가격이 다 확정됐는데. 와, 그렇구나.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컨트롤 해드리는 게 제 업인 거죠, 사실은. 야,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네. 사건 완료되고 세무사 찾으면 간단합니다. 그냥 싼 세무사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근데 계산이라도 할 수 있는 세무사를 또 찾아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양도소득세가 어려우니까 사실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이제 좀 꺼려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각종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사업자가 세금을 좀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즘 사실은 이제 불경기가 약간 시작된 느낌을 좀 받아요, 사실. 네. 약간 대표님들도 약간 직원을 좀 이제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폐업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매출 높이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좀 느끼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집구석에서 돈 나올 때는 없나. 그러게 봤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제가 좀 말씀드려요. 이게 경정청구란 제도인데 이거는 어떤 세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도 가능하고 상속세나 뭐 증여세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자분들. 왜냐면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계속 매년마다 세금을 냈는데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뭐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못 받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너가 그 말하는 게 내 담당 세무사가 그 처리를 잘못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고용 관련 그 세금 감면이 많아요. 근데 보십시오. 최근 5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세무사님도 이걸 못 넣어요. 대부분 뭐가 있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라 고용을 늘리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때 인당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5명의 직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잠깐 말씀드리면 3년간 유지를 하면 3년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을 뽑아서 5명을 유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명당 그냥 1,000만 원이라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마다 좀씩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1년마다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3년 합치면 1억 5천만 원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웬만한 조그만 사업장에서는 몇 년간 낼 세금을 다 거기서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혜택인데 그러면 왜 내 세무사 이걸 적용 안 해줬을까?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대면 서비스업이 웬만한 것들이 휘청휘청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제 기억하기로 몇 시 이후에는 학원 하지 말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감시하고 그랬잖아요. 감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세무사님도 이게 못 넣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다가 이걸 넣었다가 만약 그 다음 연도에 그 직원이 확 빠지잖아요. 5명이었는데 갑자기 1명이 되잖아요. 이거 받았던 감면 다 추징받아요. 그래요. 추징에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처리를 한 건데 문제는 지금 그 기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코로나도 좀 끝났고 안정화됐고 그다음 과거에 3년치 거는 지금 이미 사후관리도 끝났어요. 추징도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경정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환급받는 거를 좀 활용해봐라. 왜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집구석에서 그 나올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그런 건 이제 모르고 있고 놓쳐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저 같은 세무사한테 또 의뢰를 맡기거나 그러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좀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달라. 그럼 저는 그냥 무료로 봐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업무 도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을 좀 늘렸던 거. 근데 이게 약간 비전문가 그룹도 많이 이 업무를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사후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맡기신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있어요. 내가 근로자에게 4대 보험 내주잖아요.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원래 세금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제를 말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다.
왜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하면 그만큼 세금으로 빼주니까 어차피 그 금액을 쓰는 게 아니지 않냐. 첫 번째 그거.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한 명 뽑으면 뭐 1,100만 원, 지금 뭐 1,500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1,550만 원. 그럼 1년간 1,550만 원의 선생님의 세금을 빼주는 건데 그러면은 급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 그다음에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거기다 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라면은 1,000만 원, 뭐 청년 같은 경우 1,000만 원 전환하게 되면 더 추가로 받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제들이 중복이 돼요. 하나 받으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혜택이 좀 좋은 거죠. 그다음에 뭐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청년이 창업하면 사실은 그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은 5년 동안에 세금 나오는 거 100% 감면해 주는 정책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창업하거나 이제 국책 보조금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라. 그만큼 고용이 중요하니까. 네. 국가적으로. 실업률 줄이려고 사실 이런 정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하고 막 디테일한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내 것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사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자산 관리 한 회사의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뭐 그런 걸로 이제 사실 저도 수입료 받아서 먹고 사는 거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오늘 너무 많은 꿀팁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셨는데 요송대에서 인터뷰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아,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금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아닙니다, 없는데,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제 먹고 살거나 그 본인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은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익히셨으면. 상식의 수준이 된 게 많다. 특히나 상속증여나 이제 주택 관리에 함에 있어서 세금 공부를 다 대부분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취득할 땐 세금 공부할 필요 없다. 우선은 잘 사고 팔 때 공부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세무사가 취득할 때부터 공부하라고 말을 할 정도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제가 이걸로 이제 업을 하고 있고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자산가분들도 취득할 때부터 세금 고민을 스타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좋은 것을 사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것도 이해가 가지만 약간의 세금 지식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본인의 자산 운영이나 아니면 여유자금, 거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부회관리 전문직의 시각, 간평사, 법무사,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절대원칙 꼭 한번 읽어보시고 더 디테일한 상담이 원하신다면 또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예.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회관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절대원칙에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